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태국인 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윤윤경 선교사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 태국으로 파송받아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GMS로 파송됐는데 4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6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6년 사역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안식년으로 와가지고 안식년이 1년인데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6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다 겪고 왔던 것 같아요. 건강상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래서 3개월을 더 연장을 하고 15개월을 딱 쉬니까 그때 새 힘이 나더라고요. 새 힘이 나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파송교회에서 국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국내에서 사역하는 게 어떠냐고. 근데 저는 가려고 해서 집도 다 알아봐 놨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주위에 이제 홍명보 선교사님처럼 외국인 사역가, 태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국내 사역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내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안식년 15개월을 저희 파송교회 안식관에서 선교관에서 쉬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는 안식년 왔으니까 뭐 미국 이런 데 갈 생각 없냐. 저는 싫다고. 나는 6년 동안 지금 한국을 떠나가지고 그러는데 한국 밥 먹고 싶고 한국 물 마시고 싶고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고.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송교회 요청했던 거는 다른 거 시키지 말고 안식년 동안에는 놀러 가는 데만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가는 데만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파송교회가 서대문 쪽에 있거든요. 서울 안에. 그래가지고 유학생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연대하고 이대가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교실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그 태국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있긴 있었죠. 그러다가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연대 어학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연결이 돼가지고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파송교회에서 선교국을 맡아서 선교학교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한 4년, 5년 그것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암암리에 안식년을 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인, 국내에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안식년을 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암암리에 안식년을 하면서 인천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은 태국 사역자들하고는 계속 관계는 있었었죠. 1년에 2번씩 저희가 모임 있었을 때마다 또 제가 가기도 했었었고, 그 연합으로 뭐 400명, 500명씩 이렇게 연합으로 수련회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는데 그때 제 마음이, 내가 하나님, 제가 태국 사역자 한 명을 붙여주면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 저절로. 그런데 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사역자를 한 명을 보낼 테니까, 싱글이고 여자고 그러는데 교회를 개척해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내가 선교비는 줄 수 없다. 나랑 같이 먹고 자랄 수는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연결을 해줘가지고 같이 전화 지내면서 남동공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인천에 있는 거기서도 그냥 공장마다 다니면서 여기 태국 사람 있나요? 태국 사람 있나요? 이러면서 다닌 거죠. 그랬더니 안 돼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지도를 쫙 보여주면서 여기를 가라고. 하나님 이렇게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 또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위를 이제 다녔어요, 토요일 날. 저쪽에서 오는데 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 같아서 태국말로 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어디 가냐? 친구 집에 가냐? 친구 그 숙소에 가냐?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벌써 2015년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20, 아니 그러니까 9년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저도 국내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랑 같이 개척했던 그 태국 사역자는 1년 반 있다가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수 받고 지금 치앙라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동안 제가 혼자 사역을 했는데 건강상의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10명씩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교인들 적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교인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리더자들을 제가 2명을 잡고 그 2명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2명이 교인들을 가르치게끔 하고 설교는 제가 했지만 그 설교 전에 성경 공부는 2명한테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열심히 준비하죠.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 그 리더들이 23살, 뭐 4살 이런 형들이었었는데 그 형제도 지금까지 저랑 있어요. 2명 같이 있는 거죠. 한 명은 비자가 있고 한 명은 비자가 없고 한 명은 비자 있는 사람은 어쨌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이제 둘 다 지금 32살 정도 됐죠. 나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접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현지 사역자를 보내주시면서 자기 비자만 해결해달래요. 그 집 아이가 셋이었거든요. 비자만 해결해주면 돈은 없어도 된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냐고 그래서 비자를 해결해줘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국이 사실은 기독교가 안 들어가서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제 신앙이 기독교가 어쨌든 발전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태국에 있는 사역자들 자체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역하면서 지금 시대가 지금 다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근로자 교회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국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한 명은 지금 고등학교 딸도 있고 초등학교 딸 이렇게 둘이 있는데 태국에서 7년간 살다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7년간 살다가 이 2번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쯤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4년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편 그늘 아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안 되겠나 봐요. 태국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와이프분이. 그래서 지금 잘 지내요. 저희 교회. 이제 그쪽으로 또 마음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 강의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한 가정은 태국 형제랑 자매랑 아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가족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국 남자가 마약 관련돼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아는 형제가 있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먹고 사냐. 지금 여기가 태국 사람들이 이제 비자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거의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쿠팡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옷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 소사이어티 안에서 구매를 다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중고 옷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쪽을 찾아가 그 옷 사오는 데를 가봤거든요. 같이 좀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10,000원에 팔아요. 거기 안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판다. 그러면 5,000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비자 없는 사람들, 비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 지원이 엄청 좋아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아내가 외국인이면은 자녀들한테도 혜택이 많고 본인한테도 혜택이 엄청 많은데 아예 외국인 혜택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빼고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정말 이렇게 뭐 구매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그거를 다 장사를 해가지고 다 먹고 살더라고요.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고향에 다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있어도 와이프가 있어도 여기 와서 동거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오래 있다 보면 그냥 헤어지고 여기서 또 가족을 또 이뤄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아이를 그 전까지는 아이 낳으면 무조건 고향에 보냈었거든요. 저희 사역자들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 못 갔어요.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국내에서 키우는 케이스가 많아졌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게 생겼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비자가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근데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비자를 줘요. 아이들 학교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대신 벌금은 내더라고요. 벌금은 뭐 비자를 한 1,000만 원씩 내더라고요. 1,000만 원 내도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도 비자를 받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년 전부터는 비자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애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교인들도 그렇게 또 둘 다 불법이에요. 비자가 없어. 여기 와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꾸준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신앙을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교회를 꾸준히 오니까 계속 돌봐주게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실제.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주민 다문화 가정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한국 분들은 사실 더 잘 알죠. 이론적으로 여기 자체가 다문화 사회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한국 실정을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산율이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7년 연속 최저라는 거 이제 8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리고 2018년도 노인 인구가 14%였고 26년에 예상하기로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 예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86세신데 사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병원 응급실로 갔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 준비를 했죠. 그런데 살아나셨어. 의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아버지 맞아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 맞으세요. 지금도 집에서 잘 걸어 다니시고 뭐 외출도 하시고 그러세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된다는 거, 이주민들의 유입을 불가피하고 문화의 다양성, 사회적 변화 대비 있다라는 거, 국내 총 인구에서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이 가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환경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선교는 밖으로 나가는 원칙적 선교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구심적인 선교로 지금 어디 나가 다 선교라는 거 그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제 이주민 선교는 세계 인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또 이주민을 위한 교회는 곳곳에 세워져야 한다. 지금 저도 이제 태국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개 정도 돼 있는데 지금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서울, 경기도, 인천 여기가 주로 우리 태국 교회들이 있어요. 노노동성에서는 안산에 있고 지금 화성에는 한 3군데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천안에 있고 구미에 있고 거의 없어요. 근데 저쪽 전라도만 가도 그렇고 경상도 쪽만 가도 그렇고 엄청 많거든요.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쪽 해남 쪽에서는 100명씩도 비자 없는 사람들 잡혀가기도 하고 초에 보통은 3월, 4월, 5월 이때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작정을 하고 비자 없는 사람들을 잡아요. 왜냐면은 지금 태국에서도 비자를 준비해서 오려고 하는데 워낙 인구가 지금 한국에 많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도 이 밸런스를 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 잡아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주민들 플레이트 해야 되고 그들이 여전히 동행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 안과 밖에서 사역을 위해 그들을 부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주민 선거에 있어서 잠깐만요. 조금 더 해야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선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동의 소명이며 사명이다.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실정이 선교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깨우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런 걸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솔직히. 아직도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주민 나그네들을 환대하라고 또 한대.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그 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 할 성도 대상, 세계 성도를 감당해야 할 자원이라는 걸 이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 사회통합정책 시임인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교육부는 다문화 이게 다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민청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일반 한국인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낮기는 해요. 그냥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런 게 사실은 더 많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 태국에서 오는 어떤 선교사님이 구미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한번 갔었었대요. 예배 드리러 같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선물만 이렇게 엄청 주더래요. 그냥 그 사람들은 설문 받으러 오고 한국말로만 예배 드리니까 뭐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를 같이 예배 드리고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만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사실 그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현지인 사역자를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제 선교했던 분들이 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역 복음이 들어가고 양육이 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태국에 이제 방문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이제 그 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태국에 있는 사역자들 세미나가 있어요.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한국 상황을 알고 그리고 그분들이 종교 비자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종교 비자가 되거든요. 근데 종교 비자로 오라는 게 아니라 E9이나 E7 근로자 비자로 준비해갖고 올 수 있도록. 그분들은 다 신학을 거기서 그래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훈련을 받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한국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와서 일을 하면 거의 적어도 좀 한국에서는 한 200, 적으면 한 200 정도 받거든요. 최저 임금이 있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준비해서 오면은 지방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합동적 교회에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인데 태국 사람들이 찾아온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냐. 제가 좀 고민을 했죠. 내가 가야 되나? 근데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국말 좀 열심히 가르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기는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를 찾아온 거예요. 그냥 언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찾아와서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국말 조금 잘 되는 사람이 이제 통역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태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 근처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한국 목사님들하고 협력해가지고 그 태국인들을 케어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그런 것들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태국을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어느 언어, 뭐 네팔도 그렇고 네팔 엄청 많아요. 한국에 제가 들었을 때 준비해 올 수 있거든요. 와가지고 사역자도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약간 뭐 좀 그 위험한 건 좀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와가지고 돈 벌다 보면 이제 돈에 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무서워서 뭐 못 닦는다 이런 거는
넘어서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하면 좋겠다 지금 시대에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선교단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필요하다는 거 우리 국내 무일된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 전략의 불확실성 이주민 사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선교 방법의 미정 및 사역자의 부재로 국가에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센터들 설립되어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처음에 교회에서 외국인들이 찾아오니까 막 하다가 이제 국가에서 손을 대니까 사실 국가 그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저희는 인천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뭐 안정은 됐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뭐 40평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다른 데 지원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고 있고 크지는 않아요. 한 2, 30명? 30명만 뭐 이렇게 다 조금 큰 데로 이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저는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자기네끼리는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냥 자기네끼리 너무 행복해가지고 더 넓은 데도 별로 소망, 그 마음은 없는데 저는 좀 답답해가지고 조금 더 넓은 데로 가가지고 앞으로 이 다문화 교회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저는 이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사실 근로자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우리 같은 그 사역자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 주느라고 그걸로 에너지 많이 쏟았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지원센터 가가지고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 그거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제 용어가 정리되는데 한 사회 내에서 뚜렷이 구분이 되는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자는 이런 체계와 정책. 그래서 어쨌든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존해야 된다는 거. 요거에도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및 종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곳에서 이 사회로 이동해야 하니까 이동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여기 오고 또 외국인들도 한국에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문화 가족이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두 사람이 혹은 그 이상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모든 가족 형태를 말한다. 국제 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랑 또 같이 이제 자녀들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는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데 결혼 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또 혼인 관계에 있는 제한 외국인을 말한다.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한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결혼 이주민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장기 체류해주는 영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국 남성과 혼인하여 한국에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을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지칭하고 남녀 구분이 없을 때는 결혼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결혼 이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를 말하며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일정한 체류 자격이 있어야지 또 비자를 줄 수 있거든요. 실상은 또 한국 사회 내에서 지금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걸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것도 다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을 갖춘 요거가 또 필요합니다. 결혼 이주민 체류 자격이 이제 비자가 F4, F6 비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 F61하고 F62, F63인데 F61은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한국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성인 거죠. 그 남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는 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해당하지 않는 그 위에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국민과 혼인 관계,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해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인 중에 그 남편이 한국 남편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한국 남편이 감옥에 마약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는 그 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이 비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63에 대해서는 이제 혼인 단절인데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또 실종도 있어요.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래서 그 외국인한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가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결혼 이주민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출신국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60만 이상이고요. 전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3월에 비해서 지금 7,733명이 증가했어요. 한 달 사이에. 그리고 국적별 체류 외국인은 중국이 월등하게 많고요. 여기는 이제 조선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태국, 미국. 여기 미국이라서 미국 꼭 넣었어요. 신경 써서. 그래서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태국교회가 그 연수구 쪽에 남성공단이랑 가깝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러시아어가 진짜 많이 들려요. 아이들, 특히 아이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러시아어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 실상 또 저희랑 가까운 지역에 한방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마을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의 다 거기는 고려인들 같아요. 러시아어를 거의 다 써요.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 결혼 이민자는 이렇게 해서 17만 7,631명으로 전월에 비해서 660명 증가한 거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 해만 해도 엄청 많아질 전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 국적 도포도 있습니다. 2024년 4월 말 현재 외국 국적 도포는 85만 7,417명으로 전월보다 4,406명 증가했어요. 동포 늘어나는 거죠. 여기 동포에는 여러 분류가 있죠. 분류도.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러시아권에서 오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오고 전체 체류 외국인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포에서. 그리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66만 2,776명으로 현재 77.3%를 차지하였고 미국은 5.8%, 우즈베키스탄 5.1%로 순입니다. 자격별로는 제외 동포 F4 제외국은 F4 비자거든요. 그래서 6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영주 비자 F5는 15%, 또 방문 취업 11점, 방문 동거 4% 등의 순서입니다. 지금 그 E9 비자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E7 비자로 주면서 그 친척이나 그 고향에서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문을 많이 또 열어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도 지금 E7 비자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 E9에서 E9에서 E7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건 한국어 그거를 시험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리고 물론 이제 사업주가 사인도 해줘야 되고 통장에 한 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만 갖춰주면 거의 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태국 사람들은 잘 못 받아요. 한국어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외국인들 중에 태국 사람들이 한국어가 제일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태국어가 좀 어렵지만 태국 사람들도 한국어 그러니까 언어 구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학구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안타까워요. 제발 좀 한국어를 좀 배우라고.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토요일을 하고 주일날은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요. 우리 교인들 좀 이 세븐 비자를 좀 받게 하라고.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고향에서 가족도 충분히 방문할 수가 있고 와이프도 방문할 수가 있고 이러거든요. 이 시간도 채워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요. 우리 토픽 시험이 있어가지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거의 4단계까지만 그냥 합격을 하면 4급까지만 합격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급이 그거예요. 우리 대학교 들어갔었을 때 졸업을 해야 되는 그게 4급이거든요.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생각에 제발 좀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을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하려고. 사실 태국 사역자들은 유난히 통역 사역이 많아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정부 정책이 있고요. 2006년부터 여성 졸업 이민자 가족의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이 있고요. 2004년부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이 생겼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그래서 요거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금은 요게 가장 많이 그 이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이죠. 지원도 많이 있고요. 연도별 증가세를 보면은 이민자들 저쪽이 4월 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제가 아는 그 한국 공장, 가구 공장 사장님하고 두 번째 결혼한 거죠. 둘 다 두 번째 결혼은 태국 사람인데 제가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봤는데 이 태국 자매도 태국에 자녀들이 다 있고 여기 남편도 자기 자녀들이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어디서 만났냐 했더니 마사지 샵에서 만났다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굉장히 또 열심히 살아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고 저랑 지금 한 5년, 6년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는 한국어를 자기가 저랑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성형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성형외과. 거기를 뚫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가지고 성형 그 외과 용어를 자기한테 가르쳐달래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둘이 카페에 앉아서 한국어 사전, 태국어 사전, 사전이란 사전을 다 열어놓고 가르쳐줬어요. 돈 잘 벌어서 BMW 끌고 다녀요. 그 자매.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사장이니까 사실은 주는 용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네 고향에 그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벌어서 할 거래요. 그 남편한테 하기 싫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해요. 영동이 얼마 전에 태국 음식점 열었다고 절 부르더라고요. 맛있는 거 이렇게 차려줘가지고 그러는데 그만큼 열심히 살아요. 근데 관계는 남편하고 조금 관계는 소홀해지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쪽 가족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를 자꾸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냥 하소연 들은 거죠. 듣는 거지. 들어야지 또 위로가 되는 거니까. 저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래서 국적별 선거 이렇게 연항이 있거든요. 지금 이민자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계, 중국 한국계 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제가 만날 때마다 항상 한국어를 잘한다. 정말 잘해요. 그리고 또릿또릿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한국으로 그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일본, 필리핀, 태국 예전에 제가 조사했었을 때 필리핀은 이혼율이 제일 적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결혼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필리핀은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거 보고 왜 그럴까? 왜 필리핀은 이혼율이 적을까? 물론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가 제대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등살에 이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무시하니까 외국에서 왔다고. 근데 일단 이 필리핀 며느리들은 영어가 돼. 애들 키울 때 영어를 좀 하니까 무시하지 않는 게 있어서 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리핀, 태국, 미국, 캄보디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결혼해서 많이 와 있어요. 여자도 있고. 근데 여자들이 훨씬 많죠. 그 학생 수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다문화 가정에는 자녀들이 가장 이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은 사실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말해요. 아이들한테. 사실 저희는 지금 태국 사역자가 있는데 아이가 넷이에요. 여기 와서 또 낳았어. 자기가 축구를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인데 첫째 아들은 방콕맨이에요. 집에만 있어요.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넷째를 낳아가지고 자기 축구하고 싶다고 넷째를 낳는데 걔 또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또 그의 애들도 많아지니까 어쨌든 그 우리 사역자 아이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태국 예배를 우리는 100% 태국이에요. 그 언어며 음식이며 모든 것들 한국에 있지만 그냥 태국처럼 살아요. 우리 자체 교회 자체가. 근데 아이들은 태국어가 안 돼. 한국에서 한국말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그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르쳐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애들가 커가지고 부모와 단절이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는 있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버려지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어쨌든 그 선교사 MK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해줬죠. 근데도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태국어가 유난히 어려워요. 사실은 성경 우리 예배 드리는 언어가 쉽지 않은 언어들이거든요. 고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네들 안 되겠다. 한국 교회를 보내야겠다. 왜냐면 한국 그래도 어로 교육을 받으니까. 저 가까운데 필그림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코로나 시대 때도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고요. 청소년 예배를 너무 잘 가르칩니다. 기도도 엄청 열심히, 전도도 엄청 열심히, 성경도 엄청 열심히 거기로 다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거기 나 오래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한국분하고 결혼해가지고 7년 태국에서 살다가 4년 동안 지금 한국에서 살다가 저희 교회에 온 그 태국 어머니는 4살, 그 4년짜리 딸이 있는데 걔는 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 우리 태국 사역자 딸내미한테 물어보니까 거짓말도 잘하네. 근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걔 때문에 제가 지금 저 숙제예요. 걔를 어떻게 보면 모금을 이렇게 들려도 좀 자기는 싫대요. 엄마 따라 오는 거예요. 다문화 학생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가 가장 많죠. 경기도가 더 넓습니다, 솔직히. 또 인천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 명 이상이 되면 좀 충남, 이게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선교 문제 인식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 자녀 양육이 어머니 역할에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선생님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서툰 어머니 한국어로 자녀를 대화를 한국어를 본인 어로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본인 어를 가르쳐줘야 되는. 근데 자꾸 안 되는 한국어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녀는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혼란했고 친정 부모의 자녀 양육.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일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친정 부모를 오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정 부모한테 맡기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한국어 쓸 기회가 또 더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역할을 한국어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못 가르치니까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것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기기에 유출하고 중독 증상이 좀 있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 결혼 이주민의 한국 문화 적응 교육과 배우자에 대한 타문화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그 다문화로 시집 온
아니면 결혼해서 온 남자 여자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당사자 한국 사람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오는 오해와 불신으로 대화의 단절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자꾸 그 단절이 되지 않도록 현지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선교사와 또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걸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업은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시켜야 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제자로 살도록 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랑,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들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러니까 제가 하면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도 방법은 그냥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 그냥 해결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뭐 이렇게 앞에 분들은 한국 분들이신데 태국 단기 선교 간다고 오셔가지고 요 조그만 예배 장소가 우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배 장소 있고 그 인테리어에 화장실 있지, 부엌 있지, 아이들 방이지, 창고 있지, 사무실 방이지, 또 예배실 있다 보니까 40평을 임대했다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서 한 30명 정도 보면 조금 답답해요. 이렇게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오는 분들이 다 좋아해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 솔직히. 다들 행복해하고 오면 안 가려고 그러고 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교회에 더 있으려고 그러고 요새 또 더워가지고 에어컨 빵빵 틀어주니까 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너무 행복하고요. 한국어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토요일날은 중국반만 제가 이제 하고 주일날은 두 그룹으로 나눠요. 중국반하고 또 이게 초급반 이렇게 있는데 초급반 여기 성교사님은 원래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MK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MK 사역을 초창기부터 했던 분인데 지금은 MK를 사역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있으신데 저한테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시길래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한국어를 좀 가르치고 이분이 이제 MK 사역을 했기 때문에 태국에는 있었어도 태국어가 잘 되지는 않아요. 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태국에 대한 마음은 있으신 거죠. 본인이.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기쁨으로 지금 한국어를 초급반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고 이분도 기쁨으로 또 오시고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것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